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어?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빗속을 뚫고 오셨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바지에 반팔. 굉장히 시원한 차림이에요. 네, 그런 편안한 복장이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굉장히 비교가 돼요. 네, 굉장히 정장 차림으로 댄디한 차림으로 오셨고 이분은 그 수박 팔러 가도 돼. 야채 장수? 그 두 분 앞에 지금 선물이 도착돼 있어요. 자발적 유료와 2호점. 예, 2호점. 예.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딱딱 정해서 왔어요. 김광진님, 임태훈님 팬인가봐요. 좋으시겠어요, 두 분은. 와, 부러워. 예, 와. 그래가지고 그 오시자마자 김광진 의원님이 하나 타셨어. 예. 예. 오늘은 드디어 사흘째인데요. 우유에 타서 드시는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세트로 사실 앞에 한번 먹었어요. 예. 이 소리는 김광진 의원님 선식 드시는 소리입니다. 예, 맛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처럼 네. 이 곡물이 통곡물이 그대로 다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맛있죠. 그 가루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예. 씹히는 뭐 맞아요. 맛도 있어서 네. 맛있네요. 저도 어제 주문했어요. 네, 하나씩 주문하세요. 안 할 거야? 네, 해야죠. 네, 사무실에 놓고 하는 네, 거. 사무실에 하나 사무실에 놓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 뿌리마켓 검색하면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김광진 의원실에도 하나 하시고요. 임태훈 소장님 군인권센터에도 하나 두시고 그 피해자들 오실 때마다 커피 드시지 마시고 선식 드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다 이거 먹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간사들한테 다 주세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뿌리마켓 사장님 힘내세요. 파이팅!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새 많이 힘듭니다. 그 어디든 가든 장사 잘 된다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발 그 저희 팟짱 광고하시고 장사 잘 돼서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의원님 복숭아 팔러 다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회 갔는데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안 하고 복숭아를 파는 거야. 그 저도 샀잖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어제. 네. 습하고 매우 더운 날씨인데 양복 입고 복숭아를 팔더라고. 복숭아 4.5톤 2시간 만에 완판했습니다. 4.5톤. 이야, 4.5톤이면 대단해. 모두 몇 박스예요? 우리 일반 4.5kg 박스로 그 1000박스죠. 1000박스. 네. 야, 대단하다. 네. 그 국회 이제 정치 그만하시고 복숭아를 팝시다. 우리 그냥 어때요? 다 수박 이거 복숭아. 그냥 진짜 그만두고 팔러 의원 가자. 이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계속 해야 돼요. 의원이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 복숭아를 많이 팔면 커미션 같은 거 없나? 1000박스면은 뭐 한 그러니까요. 10박스 100박스 줘야 되는 거. 몇 프로예요, 커미션이? 뭐 한 10%는 10%는 줘야지. 네.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농협에서 바로 그 농민들이 직판해 가지고 온 거여 가지고 네. 워낙 소비자가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네.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었고 아. 또 바로 이제 농민들이 오셔서 직접 판매한 거여서 저희에게 네. 뭐 남는 수익금이 있는 건 아니죠. 저 복숭아 딱 한 박스 네. 받았는데 한 박스? 예, 그 한 박스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 네. 가져왔습니다. 아, 오마이뉴스에 기증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 두 알을 먹어가지고 제가 좀 다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오면 좋겠는데 한 박스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비어 있는 거라는 여러분 걸 이 열악한 현실 국회의원이 복숭아 가져왔는데 2알 빠진 몇 개예요 그러면 10개예요? 예, 아유. 아 진짜 소박하다. 인권의 정치답네요. 그렇네요. 네. 아 참. 그 사실 요새 농민들 힘들잖아요. 가뭄에 예. 진짜 비가 안 와가지고 요새 또 마침 그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로 장맛비는 끝난다고 하니까 예 좀 그런데 물론 과일이 가뭄 때는 달대요. 복숭아 네, 그 그렇죠. 순천 농협. 예. 네. 수박도 달고. 그 저희 팥장에 순천 농협이 광고하면 저희도 1000박스 팔아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러면서 조합장님에게 잘 말씀해보겠습니다. 말씀해드리고요. 네, 광고를 꼭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저희가 뿌리마켓 복숭아 얘기했고요. 군 인권 국회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위가 이제 활동을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뭐 몇 개더라? 되게 많아요. 네. 39개 인권 정책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압도적인 표결로 저기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물론 권고안입니다. 이것은.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면은요. 되게 재미난 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군인권 개선 특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계속 반대했다고 합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 법안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반대해서 회의가 계속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새누리당 그 정병국 위원장께서 네. 그리고 황영철 간사께서 네. 표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약간 이제 누그러지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라고 했는데요. 217표의 찬성에 반대는 2표입니다. 반대는 누구냐면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하고요. 안홍준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 내가 잘 모르겠고요. 네, 산부인과 의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세월호 외통위원장 저는 하면서 뭐 무슨 끝나기 전에 해외 출장 가려다가 군의관 출신인가? 네. 여튼간에 저한테 걸렸죠. 한기호 의원은 이제 삼성 장군 예, 출신이죠. 반대를 했고 되게 재미난 것은 6명의 기권이 있는데요. 다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이름이 맨 앞에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속기록을 보니까 김진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세상에 그분이 새누리당 인권.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이 군인권 개선에 반대 기권표를 던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셨나 보죠. 좀 더 강한 인권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렇게.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발언 봤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일단은 그분의 지역구가 어디죠? 몰라요 어딘지. 춘천이에요. 그런 관심이 얘기를 꼭 없어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춘천이에요? 그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듣고 네. 판단해요. 네. 저희 방송이 그런 힘이 있어요. 큰일이네. 네. 춘천에 군인들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여튼간에 이 39개 정책 과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대표적인 것들 한두 개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센터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국방본부지만 즉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이번 결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아, 그건 성과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권 보호관이
불시 부대 방문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네요. 거의 혁명에 가깝죠. 예. 그 군 입장에서는 이제 털리겠다 싶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새누리당 그 황영철 의원이 네. 법안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불시 방문 조사권이 이런 거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군인들의 기본권을 지킨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안의 초안을 보면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칸트가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법원 폐지안도 들어가 있고요. 성폭력에 대해서 그 연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법안들이 국방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가야지만이 법안이 통과된다. 빠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년 2, 4분기나 3, 4분기에 군인권 보호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도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군인권 보호관 제도는 굉장히 잘 된 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 명도 등장을 안 하네요. 다 찬성을 해서 그런 다 찬성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뭐 찬성 입장이고 지금 현재 당론으로 이 군인권 보호관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론이 아니거든요. 개별 입법 법안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네. 새정년은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당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정년이 좀 더 센 법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요. 그 국방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당론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법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로서는 이제 그게 국방위 3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당에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돌아보면 네. 가끔 이제 저도 국회의원 일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뭐 법안을 낼 때마다 합니다만 언론 등에서도 조금 더 같이 고민했으면 싶은 것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면 네. 꼭 그게 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통과되는 것처럼 기사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를 낸 건데 네. 꼭 이제부터 이렇게 변해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요. 그럼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 상황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성이고 네. 그것이 이제 국방위원회 법안심의로 넘어올 텐데 네.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물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일반 차원보다는 받겠습니다만 네.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국방위원이기도 하고 군인권 개선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두 가지를 그렇죠. 다 예. 한 사람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군인권 개선특위를 연장하면 안 된다. 특별위원회 기간을 네네. 저희가 원래 4월에 끝났는데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4월 달에도 그 최종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통과를 시켰던 상태였고 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3개월이 더 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입법권이 없는 특위가 3개월을 더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19대 국회의 국방위원회 시간을 잡아먹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안을 다시 이미 지금도 군 특위와 별도로 계속 이 논쟁은 진행되고 있었고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네네. 저는 그 시간 3개월을 잡아먹는 것은 조금 안타까웠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석 달이나 이렇게 끌어온 거죠?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 간의 특별위원회를 하나씩 이렇게 네. 가져가는 과정에서 네네. 연장된 것 같은데 그 연장과 관련해서 저는 원내대표에게도 이 특위는 연장하면 안 된다. 네네. 저랑 남인순 의원님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네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었으면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미 그 종결됐다면서요, 보고서를 4월에. 종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좀 그건 안타깝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사법원 폐지라든가 군인권 보호관 엄부즈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건 아직 다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군사법원.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나 국방부는 그래요. 그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을 버티다가 19대 국회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근데 사실입니다. 뭐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군사법원을 잔존해야 시켜놔야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판결할 수 있고 뭐 그야말로 원님 재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겠고 또 이 군인 원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막 뒤지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군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반대하겠지만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있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노력해서 바꿔버려야 되는 제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요. 낙관론으로 보면은요. 네. 일단 국방위원장이 지금 신임 위원장이 정도원 위원장이 정도원 됐죠.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한기호 의원이 됐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은요. 네. 뭐 국방위원들 몇 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결사반대할 인물들은 군 출신들 외에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면요. 만약에 뭐 반대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낙선운동 해야죠. 군인권센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 저희 센터가 낙선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군대 자식 보낸 부모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낼 부모님들이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서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건 직무유기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의원들을 다 속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대 때는 발도 못 붙일 정도로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의식해서라도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근데 그 의식을 했으면 18대 국회, 17대 국회에도 그게 안 될 일이 없죠. 저는 사실은 정반대로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이 되시길 바랬어요. 그래요? 왜요? 네. 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 되셔야 법안 소위 위원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구나. 네, 위원장이 법안 소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전체 회의는 다수결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갈리면. 그러나 법안 심의는 여야 모두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저희로서는 차라리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이 되셔서 말을 아끼시는 게 더 낫다. 훨씬 낫다.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 근데 저는 사실 일반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답답증은 있어요. 그 윤일병 사건 때문에 윤일병 사태를 겪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다. 군대에 진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갔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 이때 딱 하고 그래서 군인권 ombudsman 제도까지 필요하다고 이제 제도 개선 특위가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윤일병 사건의 교훈은 무엇으로 남는 건가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르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꼈잖아요. 근데 결국 이번 추경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 예산비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이게 메르스가 남긴 또 교훈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 충격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 정비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건건이 다 이렇게 유명무실화 돼버리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제 윤일병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죠?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영관급 장교들이나 장성급들도 인식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한 분이 그걸 다 틀어막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요. 김관진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김관진 안보실장.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총장에 대한 그 비리건도 사실상 뭐 청와대가 입김을 작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마구 들리고 있고 왜냐하면 감사가 한 주가 늦춰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퍼진 게 뭐냐면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부 입장에서는 인권이 개선되면 부정부패 관련해서도 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방산업체와의 유착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광급들하고 장성급들 퇴역한 사람들 네. 돈줄이 끊기고 취업 전선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야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인 부모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총선 8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들이 정말 심판할 수 있는 개월수. 여러분 8개월 남았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군대에 아들 보내신 부모님들께서 이 군 인권과 관련돼서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군 인권을 방해하는 의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저희가 적확하게 탁 기록해놨다가 심판의 그날 꼭 투표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19대 때 통과 안 되면 20대 때 내가 들어가서 통과시켜버리죠. 국회의원 하신다고? 오늘 특종이다. 네? 아니 임태훈 소장. 아니 안 통과시켜주면. 네, 그래요. 통과시켜주면 안 가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통과를 극렬 저지하시겠는데? 저는 통과를 아니죠. 통과시켜야죠. 네. 근데 여튼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 드리면 네. 그 뭐 국회의원들의 심판은 8개월이 남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심판을 이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게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왜 윤일병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조용해졌느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 사건에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후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그 평가가 중요하기보다 사실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네. 그 기간 안에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 네.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그 시간처럼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실 국방부처럼 여론에 민감한 부처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국방부 몇 번이에요? 대표번호. 대표번호요? 예, 국방부 대표번호로 어머님들께서 전화하셔가지고 군인권 관련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민원 전화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분야별로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언론이 관심을 늦추지 말고 계속 보도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무슨 누가 이거를 송사리 때라고 표현하던데 송사리 때처럼 이슈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김광진 의원님 우리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교회 발언 나오면 또 교회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언론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팟짱부터 윤일병 사건 그리고 또 그 메르스 아주 그 세월호 이런 것도 잊지 않고 꾸준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반성도 하셨으니까 국회 반성을 잠깐 하면 네. 사실 삼권 분립이 됐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권한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예산권만 정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우리 헌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법안 하나하나를 다 할 때마다 전부 다 그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야의 국회가 동의한다면 네. 국방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위에 맞다. 이 반성을 좀 합니다. 정말 군대에 보낸 엄마들은요 노심초사예요. 매일매일 목욕탕 가서 휴가 나오면 목욕탕 데려가서 제일 먼저 옷부터 벗겨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 보낸 엄마들을 위해서 국방부 몇 번이에요? 1577-9090 1577-9090 하셔서 네. 이 법안 통과되는데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글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국방부가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군대에 보낸 아들을 지킵시다. 1577-9090 의원님도 한번 해주세요. 1577-9090 아 우리 국방부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국방부 홍보대사 되시는 거 아니에요? 복숭아가 아니라? 네.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난 14일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도 우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적은 절대로 없다. 직을 걸고 전직 원장들도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날 정보위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은 뭔가 해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네. 14일에 저희가 정보위를 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정보위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과 경과에 있어서 이미 야당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충분히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답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비공개 회의인 정보위가 열리면 소명하겠거니 이렇게 믿었었는데 네네. 전혀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고 그냥 국정원의 해명, 본인들의 변명 이것만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네. 그것을 믿어달라라고만 얘기를 반복했었죠. 국정원의 변명을 늘어놓고 믿어달라.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구 아닙니까? 정부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놓고 증거를 놓고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했어야 옳은데 그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그 파일도 안 주고. 로그 파일도 없고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살한 임 과장이 네. 삭제했다는 파일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신분인데 네. 피의자가 삭제하고 피의자가 복구하고 피의자가 이것이 다 진실이니 믿어달라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그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찰을 해왔던 사람의 대상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하고 네. 삭제된 것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구된 것이 정말 51건이 맞는 것인지 네. 예를 들면 100개를 지웠는데 51건만 살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51건을 삭제해서 51건이 다 살아난 건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네. 뭐 심지어 A4 한 장조차도 가공된 A4 한 장조차도 그것과 관련해 제출하지 않고 그저 임 과장이 삭제한 것이 51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복구시켜서 제출했는데 그 작전에 성공한 게 10개 그리고 작전에 실패한 게 10개 그리고 네. 국내에서 실험으로 쓴 게 31개다 네. 라고 하는 것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못 믿겠어요. 인권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못 믿겠어요. 인권적으로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걔한테 개밥을 갖다 놓고는 너 알아서 관리해서 먹어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네. 계속 얘는 먹는 식탐이 장난이 아닌데 네. 걔는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못 참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있으면 계속 먹어요. 지배가 다 찰 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군대, 검찰이라든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뻗치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네. 예를 들면 사람 함부로 가두고 싶기도 하고 뒷조사도 해보고 싶고 핸드폰도 열어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감시하고 규제하고 법으로서 막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그래요. 제가 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인권위에서 인권 NAP 관련된 용역에 대한 이제 발주 보고회를 했는데 우리 NAP 그 기획단에 소속된 NAP가 뭐예요? 내셔널 액션 플랜
국가인권 기본 계획, 그건데 거기에 있는 저 같은 이제 기획단에 계시는 어느 모 교수가 우리는 법이 다 잘 돼 있대요. 정보통신과 그런 막 이 감시하는 거 다 잘 돼 있는데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킬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시기구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통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감청이나 이런 것들 판사들이 마구 이상하게 끊어줄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감시를 해야 되고 국회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보좌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놈의 회의는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의원들께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그럼요. 계시는 분들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할 수 네,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 국정원장이 뭐 발표하거나 국정원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자기가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네. 질문을 뭐 그러면 뭐 보좌관하고 카카오톡으로 할 거야. 뭐 어떡할까? 뭐 그것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 보좌관하고 미국 얘기 나왔어요. 전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의원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 정보에 대해서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가 그 감시 권한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 자료를 털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CIA가 그 간타나모 기지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폐쇄하려고 하고 있고 CIA에 대한 그 규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강화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한국은 뭐 그냥 뭘 하는지 몰라 국정원이. 근데 임 소장님 강아지 안 키워보셨죠? 강아지들이요 항상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밥이 항상 풍족하다고 느끼면 밥이 쌓여 있어도 먹지 않아요. 딱 배고플 때만 먹고 항상 허기진 강아지들, 개들 이 개들만 언제 음식이 올지 모를 때 그런 삶을 사는 개들만 항상 음식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국정원이 먹죠. 그런 개지. 자, 그런데 언제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그 국회 정보위 열 때 카카오톡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에서 통신은 가능해요. 예. 그래요? 주고받는 거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화도 가능하고. 예. 그렇군요. 저기 리시버에 이렇게 끼고 무전기로 이렇게 빙의?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임 과장의 자살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도대체 그 정당했다면 대북 대테러용으로 또 연구용으로 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지? 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저는 국정원의 그 답변이 참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대부분 그 RCS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책임졌기 때문에 그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거든요. 결국에 이분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간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정원이 이 14일 날 저희 정보위 회의에서는 네. RC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 몇 명 정도로 그럼 구성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수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브럴 정도. 네. 그러니까 한 7, 8명 뭐 이 정도의 숫자를 얘기했어요. 근데 엊그제 회의에서 그러면 임 과장 외에 지금 계속 국정원이 다 임 과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몰아가기 때문에 그럼 임 과장 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팀원이 몇 명이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2주 만에 임 과장 외에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2명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2명이 된 건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임 과장이 계속 이제 이 RCS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2015년 4월 달에 승진을 하거든요. 네. 승진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본청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나지 않습니까? 승진을 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대전으로 발령을 내요. 그래서 대전에서 발령을 내고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니까 네가 와서 다시 수습해봐 라고 해가지고 7월 13일 날 다시 본청으로 원대복귀 되거든요. 올해. 네. 예. 내려간 것도 올해 4월이고. 네. 그래서 3개월간의 공백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공백기 동안에도 데블엔젤 천사라고 하는 아이디로 주고받았던 것들은 나왔고 하니까 최소한의 한 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명에서 지금 일단 2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인 거고요. 네. 그럼 나머지 그 한 명을 불러서라도 뭘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3개월 기간 정도의 내용만 아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건데 이 예산을 임 과장 혼자 다 핸들링을 했다. 그리고 수명이 2명인가요? 세브럴의 개념이 수명이라고 2명이었어요. 할 때 말이 안 되는 저희가 거죠. 이제 다시 재차 질문을 해서 들은 답이 이제 소위 이제 세브럴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요. 데브렌젤 천사의 활약 관련돼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그 블로그 운영도 그러면 뭐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임 과장이 했다면 그것도 자기 혼자 하고 RCS 프로그램을 사는 것도 전부 자기 혼자 하고 운영도 전부 자기 혼자 하고 이 그 임 과장 이외의 한 명은 석 달 전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다는 국정원의 해명인 것인데요. 지금 국정원은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납득하시는 분도 있고 납득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다 납득이 됐다, 100% 해명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뭐 대북 관련해서 활동하는 건데 왜 자꾸 딴지거냐? 그 국가 안보에 딴지 걸지 마라. 이게 또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를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그렇게 떳떳할 것 같으면은 임 과장은 왜 죽었으며 도대체 그 죽음과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료도 뭔가 복구 다 했다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태가 이 지금 정도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장을 냈죠. 접수했습니다. 예.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대요? 사건 배당은 지금 돼서 공안부에 배당됐죠. 공안부에 배당됐습니다만 아직 팀은 꾸려지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운신의 폭이 높지 않아서 대통령이 수사 의지에 관련한 천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아까 임 소장 말씀하실 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대북 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북 첩보 활동이나 혹은 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어떤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 777 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나 뭐 국방부 산하의 정보본부나 이런 곳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다 감청이나 도청 등을 하고 있고 또 그럴 경우에 국내 내국인이나 혹은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혹은 영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간첩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얻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심각하고 시기가 위급하다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도 사후 승인을 얻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RCS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안보 활동을 하는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감청 장비 혹은 이메일 등을 해킹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해 올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희 보고 때도 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에서 각각 어떤 장비를 도입했다고 보고를 다 받았어요. 지난 회의 때도. 근데 RCS 장비는 한 번도 도청이나 감청 설비로 신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고 어떤 언론에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이 기사화됐어요. 이철우 의원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엊그제 회의에서 질문 원장에게 했습니다만 RCS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청 설비로 신고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이렇게 났느냐? 국정원이 통상적인 감청 행위를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에게 제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설비를 도입하면서도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설비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비공개와 첩보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합법 행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정원은 이게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불법 행위라고 그러니까 합법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의 말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라는 합법도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말이 맞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도청이나 감청의 설비, 네. 장비, 예.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RCS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장비나 설비나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아우 얄미워. 예, 근데 저희 편법쟁이들 정보위원회에 네. 여당 이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당 위원장의 말씀처럼 네. 국정원장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네. 그걸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네. 뭐 컴퓨터로 대변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그렇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망도 이용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만 도입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주장이 네. 정보위원장의 주장이에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이병호 원장이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근데 하여튼 현재는 그 입장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합법도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당신 국회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편법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앞서 아니,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네. 명백하게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다. 저쪽은 이제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불법성이 짙고 사실은 뭐 아니 왜냐하면 하나만 안행위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그랬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RCS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감청을 하는 경우에 해외에서 불법 도감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네. 이것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냐? 네.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했죠.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RCS 프로그램을 뭐 도입하지 논의를 해본 적은 사실은 뭐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도입한 적이 없다. 일리걸하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찰청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를 해야지. 수사 개시는 또 안 하죠. 안 하지. 예. 왜냐하면 경찰도 눈치 보고 경찰은 있고.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다면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메일에도 충분히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왜 도입해서 했던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뭐 중국 내 나나테크 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중국 내 한국인이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기무사 소령이었다더라라는 주장들을 국정원이 우회적으로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원은 누굴 대상으로 왜 RCS 프로그램을 돌렸는가에 대한 명쾌한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돼야 그때야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명을 하던가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분명히 그 불법적인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의 요소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통해서라도 물론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검토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무상을 통해서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를 우리가 법에 테두리라는 게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것은 대통령조차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을 감청하고 있는 것인지 뭐 중국 주석을 감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해킹팀의 이 해킹을 다시 당해가지고 네. 세상에 공개됐다고 치면 네, 한국의 국정원이 오바마를 도청했다. 국정원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과연 그것을 국정원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삭제돼서 다시 복구된 리스트에 보면 뭐 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있는 사람인데 국내 IP가 나온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정원 뭐라고 주장하냐면 외국에 있는 대상자인데 한국에 잠깐 입국해가지고 로그인 하다 보니까 그 한국 IP가 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대상자가 불법적인 상태에서라도 감청을 해야 될 정도의 고위급의 그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뭐 적대적 대상자라고 하면 네. 그 사람이 국내로 입국되게끔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면 네. 국정원이 그 자체가 실패한 직무유기죠. 근데 국내 IP가 걸리면 외국인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네. 국정원은 지금 잡힌 IP에서 소명되지 않는 것을 이제 그렇게 지금 해명을 네. 하고 있어요. 국내에 와서 로그인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IP가 국내 IP로 잡힐 때가 있다. 그러면 뭐 국내에 막 간첩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자, 그 한 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시티즌 랩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이버 연구팀인데요. 이 대학 연구원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 2명, 국정원이 실제 해킹한 한국인 2명 그리고 러시아인 1명을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한국인은 한국 안에 있는 한국인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 안에 있는 한국인이고 이 사람의 IP도 나왔고 그리고 SK텔레콤을 쓰고 안드로이드 버전 4.3 버전을 쓰고 있는 그 갤럭시 노트 2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밝혔어요. 나머지는 다 사생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다 찾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은 걸 국정원은 그게 네. 국정원 폰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국정원 사람이다. 국정원 폰이고 국내 연구용이다. 지금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머 웬일이니 몰랐어요. 국정원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국정원의 직원 폰이 아니고 네. 국정원에서 자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테스트용 폰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임 과장 외 1인이군요. 그런 겁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맞추는 겁니까? 참 저는 이게 그 전문 용어로 뭐예요? 말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말장난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네. 가장 심각한 말장난인데요. RCS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RCS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네. 하는 것에 국정원이 문서로 가져온 것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전화 기록, 네. 누구랑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그건 핸드폰에 남아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녹음되어 있는 핸드폰 안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 음성 파일, 네. 그리고 사진, 그리고 문자 내용 이렇게가 네. 가능하다 이렇게 왔어요. 문서로 온 것이. 문서로. 예, 근데 상식적인 범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네, 네. 핸드폰을 도감청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전화의 내용이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한 회선이 동시에 20개를 한다고 하지만 네. 당신들 말하는 것처럼 이미 담겨져 있는 것만 데이터를 빼오려고 하면 네. 이 해킹이 된 다음에 5분이면 전부 다 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수만 명이 시간상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몇백 명밖에 안 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니까 여기에 물렸다가 빼내고 저기에 물리고 그렇죠. 저기에 물리고 그렇죠. 하면 하여튼 가능하죠. 근데 시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화 내용이 못 듣는데 핸드폰을 뭐려고 감청하겠어요. 문자 주고받는 특히나 간첩들이 문자로 뭐 얼마나 내용을 주고받겠어요. 사진은 얼마나 찍을 것이며 카톡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답변을 하다가 3차장이 녹취록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 예, 녹취록은 그 들어야 네. 쓸 수 있는 게 녹취록입니다. 예, 저희 기자들도 녹취록을 많이 관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을 잡고 네. 제 발언 시간을 끝나고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 박지원 대표 발언 시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저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걸린다. 상식적으로 대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없다. 이걸 계속 좀 추궁해 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5분마다 자동적으로 통화 내역이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네. 녹취록을 이제 정리하는 작성하는 거죠. 좀 더 진부한 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실시간으로 듣지 않고 있어도 자동으로 다 그 회사들이 녹음되고 있는 거죠. 굳이
팟캐스트 같은 건가 봐. 팟캐스트 같은 거죠. 예, 굳이 실시간으로 안 들어도 되는 그리고 거예요. 키워드를 다 걸어놓은- 녹음이 저장이 되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예. 실시간 감청, 그러니까 감청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용어 앞에 실시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감청은 했는데 감청하자. 실시간 감청은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말장난이 될 수 있는 게 보통은 감청이나 도청을 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헤드폰 끼고 요원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양당 대표 정도 돼야지 듣고 있고요. 대부분은 기계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설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나 네. 댓글 부대 사건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만 이런 거죠. 뭐 A라는 아이디를 우리가 야당이 찾아내면 그것을 네. 그건 맞다. B라는 걸 공개하면 그것도 맞다. C를 공개하면 뭐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야당이 다 증명을 해봐라.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할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패턴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통화 내역도 네. 감청이 된다는 걸 네가 증명해봐 라고 그동안은 버텨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회의 동안에 본인들의 실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증명한 거고 네. 근데 사실 카카오톡은 상식적으로 보면 전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시연한 그렇습니다. 것처럼 작동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메뉴 안을 들어가서. 네. 근데 다른 거는 다 버튼이 눌러지는데 카카오톡 어플만 버튼이 안 눌러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아. 예? 딴 건 다 되는데 카톡만 안 돼. 예, 딴 건 다 되는데 카톡만 카카오톡만 안 안 된다. 그 이렇게 기술 신기하다.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그 URL을 보낼 때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앞뒤 안 맞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네. 과연 정상적인 행정행위인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카톡이 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 예를 들면 뭐 카톡 사찰 문제도 있었지 그쵸. 않습니까? 예, 텔레그램으로 이제 이동하고 예. 당 카카오 사장이 이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줄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안 건드리고 이제 예, 성역으로 냅두고는 그냥 비켜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카카오톡이 되는 걸 야당이 증명하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야당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보더라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다른 거 뭐 텔레그램은 된대요? 근데 텔레그램도 이번에 뭐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당해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임과정 문제로 좀 돌아가서요. 이철우 새누리당 그 정보위 간사인데 이철우 의원이 이분은 기술자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일요일 날 그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데 기술자에 불과한 사람이 전체를 다 책임자였다라는 설명. 이것도 저는 국정원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냥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면 네. 그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을 계속 한 건 사실이고 네. 그것에 뭐 팀장이라고 하는 직제처럼 그 부서의 장인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삭제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그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네. 이게 다른 부처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국정원 안에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북 사업팀에서 네네. A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고 뭐 주미 사업팀에서 해달라면 해주고 뭐 민정 사업팀에서 해달라면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했던 담당자 발주받아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해준. 기술자이면서 그 예. 팀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컨트롤 타워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뭐 주미팀 그리고 국내 팀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국내 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파트가 있죠. 네, 국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 파트에서 요청이 오면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저는 법률적으로 어떠니까 이건 할 수가 없고요. 이건 하겠고요. 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잖아요. 요청이 오면 해야 되는 부서인 거, 실무 부서인 그렇죠. 거잖아요. 실무 부서인 거죠. 그 실무 부서의 책임자가 어떤 뭐 이 부서 저 부서 막 온갖 부서에서 다 오는 거를 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지금 그걸 다 책임지고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임태훈 소장님 인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요. 네. 감시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국정원 감시기구요? 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확실하게 달아놔야지만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당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 까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걸 까게 냅둘 것인가 소각하거나 네. 또는 다른 뭔가를 들이밀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발표 못하도록 네. 족쇄를 채우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상 정권이 바뀌어도요. 성역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은 예. 이것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안기부를 통해서 국정원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 아버지 중앙정보부 시절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인식 속에서 국정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자기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좀 더 힘있게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보감독관제도 법안을 빨리 입법해야 된다. 하루빨리.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으니 이러한 감시기구를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서 속하지 않게끔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사법부가 못하면 사법부 감시하고 예를 들어 사법부가 정보통신법 관련해가지고 함부로 영장을 내주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 사법부 판사들 명단 뭐 조사해가지고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국민의 권력이 국정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보감독관은 선출직으로도 교육감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성은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직은 뭐 군인권 보호관도 사실상 선출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치 권력만이 미래의 권력을 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 프로그램 이것은 소프트웨어고 감청 설비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기계에다 넣고 안 쓰나?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일단 그 프로그램을 사서 컴퓨터에 깔고 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양희 장관은 어떻게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 라는 9.5다. 오다도 가능할까요? 뭐 오다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부 차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고소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그대로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의 그 사전 조율은 있었겠지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더 길게 듣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꼭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게 뭐지? 라는 의혹이 많은데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30일 날 시티즌 랩하고 화상 통화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향후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처음에 저희는 이제 좀 범국민적인 사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조사를 하다 보면서 그 범위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RCS라고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대상자가 과연 누구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또 앞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명백하게 저희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불법행위가 아니고 편법일 뿐이다라고 용인해주면 제2, 제3, 제4의 새로운 방식들이 그 국민들을 사찰하는 방식이 나올 겁니다. 댓글 부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형식의 도감청 이런 것들이 다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언론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국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언론 형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날마다 찌라시를 뿌린다. 근데 우리는 방송국 신고를 한 건 아니다. 언론사 신고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네. 그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네. 그냥 편법이니까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명백하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범위를 벗어나면 네. 그건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저쪽은 정보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기한하고 도안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까 윤일병 사건 때도 뭐 메르스 사건 때도 이후에 아무런 그 달라짐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로 법에 의한 도감청을 벗어나는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네. 한 명의 직원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일 때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진실을 규명해라라고 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 압수수색했던 담당 검사가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고 전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기도 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런 네. 책임을 질 상황이 돼야죠. 근데 지금 원장은 본인이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네. 저희는 지금 이 시기 20회선을 문제 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물론 불법 행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2010년, 2012년 이 원세훈 당시에 네. 말 그대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지금 이게 도입돼 왔고 네. 지금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30회선을 더 추가했죠.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은. 예, 국정원은. 왜냐하면 샀다는 최종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하는 메일까지는 공개됐는데 네. 돈을 받았다는 메일을 아직 누구가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냐. 하니까 네. 지금 그걸 무시하고 있는데 여튼 그 선거 시기에 맞춰서 지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2010년, 2012년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직을 건다고 하지만 제가 전직 원장들 한 명하고라도 통화를 해본 적이 있냐 이 사건으로 네. 질문했지만 뭐 이병기 실장하고도 통화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하여튼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네. 야당이 좀 정확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댓글 부대 트위터나 이런 것들처럼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어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라면 네.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추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를 가지고 한 것이고 네. 또 불법 행위의 방식도 대외적인 어떤 그 인식 전환의 공표가 아니라 그 도청이나 감청이라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방식을 하고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 소스가 전부 다 국정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정원이 그거 진실 규명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힘이 쉽지 않아서 다른 싸움과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그 해킹 팀의 이메일 이게 400GB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분류한 걸로 보면 한 20-30% 정도 분석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가 좀 더 남아 있고 또 지금 위키리스크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 첨부 파일은 에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다시 그러니까 전문가를 고용해서 당해서 네. 전문가들을 이용하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안 열리는 것을 다시 코딩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첨부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다시 코딩을 맞춰보고 있어서 네. 또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약간 지리한 싸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도 지치지 말고 네. 좀 끝까지 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김광진 의원님 같은 분이 국회에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문제적 상황을 다 풀어가야 되는 어떤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차분히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벌써 사람들 기억 속에는 사라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 이 프로그램을 사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예. 어디 목적에 썼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의 해명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의혹의 열쇠를 계속 하나하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2016년 총선은 무사할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겠다. 지금 뭐 댓글 사건, 사이버 사령부, 해킹 이 3종 세트를 넘어서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임태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이 계속 오늘 한숨 쉬셔. 야당이 아니 답답한 게 이게 뭐 국면이 전환될 기미도 안 보이고 사실은 야당이 의석수도 작으니 뭘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장애투쟁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정원의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죠. 이제 그만 최고위원회 싸우라고 하시고. 이 머리채를 이제 국정원 머리채를 잡고는 흔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내년 선거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국면 자체가 이게 뭐 전환 국면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당 대표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정원도 야당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가을 되기 전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돌아요.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야당이 좀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 지점 포인트들을 좀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좀 써주세요. 정말 끝까지 싸웠다 이런. 저도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까 3대 포인트라고 3대 싸움이라고 네. 하는 거. 저도 저희 당의 국정원 그 당시에 개혁특위도 네. 했고 사이버 사령부는 제 담당이었고 네. 지금 이 사건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계속 제가 겹치는 건데 네. 4년 내내 국방위 정보위.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직을 걸고 너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자체에 대한 것은 내가 자리를 물러나서 진짜 직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안달감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사실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임태훈 소장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원의 프레임에 딱 갇혀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가 나타났다 하시잖아요. 예. 진짜 정치는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하는 게 진짜 정치일까요? 해안을 모아보셔야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서로 다투실 일이 아니고 전체 당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정원이 당연히 자료 안 내놓죠. 로그 파일을 왜 줘요? 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일인데 이걸 야당에 준다? 그 자체로 정보기관이 우리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겠죠. 안 내놓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 자명한데 그러면 안 내놓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병법에 보면요. 내부에 불만이 많을 때는요. 외부로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장외투쟁이든 뭐든 이런 임진왜란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뭔가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만약에 당대표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임태훈 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 일단은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법안부터 내고 예를 들면 그 검찰 개혁안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검찰 지방 검사들 있잖아요. 선출직으로 다 전환하자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이 썩었는데 도려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썩게 생겼는데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행위 개최해가지고 작살 내고 뭐 정보위원회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좌진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질 수 있는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권한은 다 행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정원이 거기 국회 방 하나 차지하고 있었죠. 그 문 두둑이 깨고 들어갔잖아요. 박영선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범생이들만 있는 국회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심상정 대표가 새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국정원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로고 파일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가 꼼짝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을 해야 돼. 그렇죠. 김영호 씨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밥을 못 굽는다. 그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엇으로 지방자치를 따냈습니까?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이거든요. 그렇죠. 단식 농성하셨어요. 그때. 네, 단식 농성했어요. 그리고 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밥을 굶으라는 얘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감동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야당이요. 왜 야당이 혼자 싸웁니까? 야당한테는 48%의 국민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제일 겁내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48%의 국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48%의 국민의 힘을 얻고 우리 뒤에는 48%의 국민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붙어서 싸운다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밥을 굽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로고 파일을 빼내고 전문가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고요. 되고요. 또 하나는 정보위에 보좌진들 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죠. 문재인 대표는. 그래서 그치. 전체가 다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그래야 이게 국민적 지지도 높아지고 당도 야당다워지고 그런 것이죠. 전문성도 갖추고 투쟁력도 갖추고 이래야죠. 새정년을 보면 갑자기 튀는 사람을 용납 안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난 꼴 못 봐주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김광진 의원 같은 신인 정치인이 클 수 있는 토양인가도 저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김광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당 지도부가 하지 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젊은 의원들이 그 패기에 맞게끔 돌출적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 국정원장하고 맞짱 뜨고 이런 모습을, 야 너 맞짱 떠라 내 책임질게, 예를 들면 당 지도부가 사고 쳐가서 내가 다 수습할게, 이런 식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죠. 답답해. 말씀을 못하고 옛날에 DJ였다면은 뭐 행동하는 의원부터 시작해 뒷정리하는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섭하는 의원 다 역할 분담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역할 분담이 안 되는 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점잖더라 전부. 네. 자, 저희가 또 오늘 그 비오는 수요일 아침부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예, 하여간 비오는 수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국정원 문제로 열을 내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민주주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벌써 72분이나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누가 오신다고요, 임태훈 소장님? 예, 뭐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초청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 긴즈버그 대법관이 오십니다. 이분은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알려졌고요. 네. 82세 고령이기도 합니다. 클린턴 현직이에요? 현직이죠. 예, 현직입니다. 현직 대법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28년 만에 이제 처음이고요. 28년이요? 28년요. 그래서 예, 8월 5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제목은 양국의 상고심 운영 현황, 그리고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에 대해서 강연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법원이 또 이렇게 대법원이 또 보수적인 분도 아니고 워낙 이제 뭐 욕 먹으니까 긴즈버그 대법관 불러가지고 이제 뺑기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진보 인사들 못 만나게 하려고 뭐 약속도 다 자르고 이러는데 저는 다음 주에 만납니다. 그렇군요. 박래군 인권운동가 구속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지 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여쭤보시고요.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요. 디너 파티에 가시는구나. 디너 파티 정도는 아니고요.
4-5명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 대사관에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마련한 자리인데 이 자리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대사관에서. 예, 네. 왜냐하면 대법원이 뭐 고령이니까는 이분이 암 수술도 2번 하셨어요. 그래서 고령이니까 뭐 거기 몇 층이냐 홍석천 씨 가게에서 저희가 만찬을 해요. 홍석천 씨 가게에서. 네네, 이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 합헌 결정 나기 전 2년 전에 네네. 동성 결혼 주례를 보셨어요. 현직이신데 되게 소신도 강하시고 이 밀어붙이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인터뷰 꼭 해오셔서 네네네. 그거 저희 오마이뉴스에 텍스트로도 보도해주시고 저희 네네. 팟짱에서도 꼭 소개해주세요. 꼭 그렇게 굉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28년 만에 현직 미국 대법관께서 처음 방한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근데 뭐 것 이런 같습니다. 강연회를 소수자 관련된 강연회를 하는데 네. 김소영 대법관하고 뭐 한담을 한대요. 전혀 뭐 어울리지도 않죠. 무슨 사실 얘기를 하실지.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 사실 어울리는데 전수환 대법관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지려고 뭐 노력을 했는데 대법원이 얄짤없이 잘랐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꼼꼼해. 그 사람들은 참 꼼꼼해. 네, 그래서 저도 꼼꼼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꼭 두 분이 네. 한국의 김지버라고 할 수 있는 네. 전수환 전 대법관하고 만남을 주선을 할 겁니다. 예, 주선을 하셔서 꼭 성사시키시고요. 네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호 출동. 꼼꼼한 장윤선. 네, 꼼꼼한 임태훈. 네. 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